꼬리 일부 가운데 밤하늘의 불꽃. 키시뇨프카 들판을 흐르는 폭 5m의 시내를 건넜다. 목장 주인이 말을 타고 앞장섰고 나와 산지기 발루시아는 그 뒤를 따랐다. 개울가에 버드나무들이 늘어서 있다. 버들잎이 물들고 있다. 물든 잎들이 노랗지가 않고 빛바랜 갈색이다.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져 나뭇잎들이 빨리 늙어버렸다. 바람에 날리는 황량한 색조, 숭숭 뚫린 스산한 나뭇잎, 황량하고 스산한 분위기가 가을을 지배한다. 지나가는 바람이 시내에 떨군 낙엽도 시간의 강을 타고 흘렀다. 개울 너머는 들판이었다. 왼쪽으로는 산들이 쭉 이어져 있고 오른쪽으로는 400m 폭의 들판이 멀리까지 펼쳐져 있다. 들판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나지막한 갯벌들 군락 사이로 소들이 무리지어 풀을 뜯고 있었다. 안내하던 목장 주인이 말에서 내리더니 우리를 근처 갯벌들 군락으로 데려갔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갈까마귀들이 날아와 늘어진 갯벌들 가지 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갈까마귀들이 후루루 날아오른 곳에 소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흰색 바탕에 검은 무늬가 얼룩얼룩한 커다란 소였다. 목통의 아래위로 4개의 구멍이 나 있고 엉덩이 부위는 거의 뜯어먹히고 없었다. 구멍에 나무 막대를 찔러 넣자 반대편으로 나왔다. 메마른 가을 날씨라 발자국은 남지 않았지만 목줄의 구멍이 호랑이 짓이다. 주변을 살펴보니 소가 호랑이를 발견하고 요동칭거리는 불과 3-4m로 거의 제자리에서 버둥거렸다. 들판에서 소를 죽인 뒤 갯벌을 덤불로 끌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소가 덤불로 들어올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다 갯벌 잎을 훑어먹을 때 바로 옆에서 덤벼들어 목줄을 물었다. 그리고 강력한 힘으로 넘어뜨린 다음 제자리에서 질식사시켰다. 이 정도면 주변에 있던 소들 말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목장 주인이 다른 곳으로 안내했다. 첫 번째 장소에서 80m쯤 떨어진 다른 갯벌들 군락 속에 또 한 마리의 소가 누워 있었다. 이 소도 다 자란 얼룩소였다. 목줄의 구멍에 막대를 집어넣었다. 역시 관통되었다. 그러나 이 소는 이 자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20m쯤 떨어진 참나무 밑에서 죽었다. 참나무 밑에 소가 요동친 흔적과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호랑이는 갯벌들 속에 숨어 있다가 소가 참나무 근처로 다가오자 덤불을 뛰쳐나가 목을 물었다. 20m면 순발력이 뛰어나지 못한 소에게 덤벼들기에 충분히 가까운 거리였다. 순식간에 물어서 질식사시킨 뒤 갯벌들 군락으로 끌어들였다. 뜯어먹은 자국은 없다. 참나무에서 150m쯤 떨어진 들판 한가운데에 다른 참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그 참나무 근처에 또 한 마리의 소가 죽어 있었다. 세 번째 소도 커다란 소였는데 끌고 가려 한 흔적 없이 그냥 죽여만 놓았다. 목줄에 난 구멍의 깊이도 마찬가지였다. 호랑이가 첫 번째 참나무 근처에서 두 번째 소를 죽일 때 다른 소들이 놀라서 이 참나무 쪽으로 도망왔던 모양이다. 첫 번째 참나무와 두 번째 참나무 사이는 갯벌들 덤불 하나 없는 휑한 들판이었다. 호랑이가 세 번째 소를 사냥한 방식은 특이했다. 사육하는 호랑이가 소를 죽이듯 사냥했다.
연해주 극동토양생물연구소의 유진 박사는 자신이 키우는 호랑이의 우리에 소를 넣어 사육 호랑이의 사냥 실력을 시험해 본 적이 있다. 수호랑이 꾸찌르는 소를 보자마자 달려와 덤벼들었다. 몸을 숨기며 사냥감에 몰래 접근하는 은신과 잠복의 과정을 완전히 생략했다. 그리고 물어야 할 급소를 몰라 목덜미나 목줄이 아닌 놀랍게도 소의 정면에서 덤벼들어 이마를 물었다. 이곳저곳 물었지만 턱의 힘이 부족해 송곳니를 깊이 꽂아놓지 못했고 빠른 시간 안에 소를 쓰러뜨리지도 못했다. 소를 죽이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다. 그것도 암호랑이 뉴루카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말이다. 꾸찌르는 힘이 들면 쉬어가며 뉴루카와 교대로 공격했다. 결국 지친 소가 앞다리를 구부리자 그제야 넘어뜨렸다. 우리에 갇혀 먹이를 받아먹는 사육 호랑이와 광활한 산맥을 넘나들며 스스로 먹이를 구하는 야생 호랑이의 사냥 기술은 아주 다르다. 그러나 이 호랑이는 야생인데도 3번째 소를 사냥할 때 몸을 숨기고 사냥감에 접근하는 과정을 생략했다. 몸을 숨길 곳이 없어서 그랬는지 150m를 전력 질주하여 도망가는 소들 중 한 마리를 덮쳤다. 물론 죽이는 과정은 사육 호랑이와 달리 상처 하나 없이 목줄만 물어 단시간에 질식사시켰다. 더 놀라운 것은 호랑이가 3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죽였다는 사실이다. 동물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다. 야생 호랑이는 좀처럼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 속전속결로 소리 없이 한 마리만을 사냥하고 사냥한 뒤에는 곧바로 은밀한 곳으로 끌고 간다.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이 몸의 밴 습성이다. 또 자기 힘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먹어 보았기에 먹이를 방치하면 금방 부패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여러 마리를 잡을 수 있을 때도 한 마리만 사냥하고 그 한 마리도 엉덩이부터 뜯어먹는다. 그래야 내장을 빨리 꺼내 부패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육 호랑이가 먹지도 않을 소를 장난으로 열어 죽이는 경우는 있지만 야생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다. 야생 호랑이는 사슴이나 멧돼지를 1년에 평균 30마리 정도 잡아먹는다. 일주일에 0.6마리 꼴이다. 소같이 큰 동물을 잡았다면 2주 정도는 문제없다. 물론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암호랑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1년 정도 자란 새끼가 2~3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암호랑이라면 1년 내에 사슴이나 멧돼지를 70마리 정도 잡아야 한다. 일주일에 1.4마리꼴이다. 하지만 이 호랑이는 새끼 딸린 암호랑이가 아니다. 첫 번째 소의 엉덩이 부위를 뜯어먹었지만 나머지 2마리 소에는 입도 대지 않았다. 새끼 딸린 암호랑이라면 새끼들과 함께 최소한 소 한 마리의 절반은 해치웠을 것이다. 그리고 새끼 딸린 암호랑이라 하더라도 소는 한 마리만 잡았을 것이다. 목장 주인은 오전 9시에 소를 들판으로 몰고 나오고 오후 5시에 우리로 몰아넣는다. 그리고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이렇게 하루 2번 말을 타고 방목지를 순찰한다. 오늘도 오후 2시경 순찰을 돌 때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5시에 소를 몰아넣으려 와보니 3마리가 죽어 있었다는 것이다. 호랑이는 숲속에서 목장 주인이 순찰하는 것을 줄곧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러다 목장 주인이 순찰을 돌고 사라지자마자 갯버들 속으로 숨어들어 사냥을 시작했다. 안 그랬다면 3시간 안에 소 3마리를 죽이고
그중 한 마리의 엉덩이를 거의 다 뜯어먹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것을 우연의 일치로 본다면 그건 시베리아 호랑이의 영리함을 무시하는 것이다. 목장 주인은 마른 목에 뾰족한 울대를 움찔거리며 어눌한 말투로 쉼없이 투덜거렸다. 약속한 대로 피해 보상을 처리해 주자 그제야 조용해졌다. 꼬리가 가축을 습격한 뒤 호랑이가 가축을 해치면 바로 연락해 달라는 당부를 마을마다 해두었다. 가축 피해에 대한 보상과 상당한 액수의 제보료도 었다. 혹시라도 꼬리가 다시 가축을 습격한다면 그 습성을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꼬리는 어느 마을을 서성거리다 길거리나 목장 구덩이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과거의 슈코다처럼. 슈코다는 늙은 호랑이였는데 눈이 많이 내린 어느 해 12월 아메리카 계곡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스타라야 카멘카 마을의 가축을 잡아먹었다. 그걸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 주변 마을을 전전하며 가축을 잡아먹다가 다음해 3월 스타라야 카멘카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밤에 포수들의 손전등 불빛을 받으며 총에 맞아 죽었다. 나는 꼬리의 죽음은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의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길 바랐다. 목줄에 난 구멍만으로는 어떤 호랑이의 짓인지 알 수 없어 주변을 다시 차근차근 조사했다. 들판이 산과 만나는 곳에 형성된 물구덩이 근처에서 겨우 깨끗한 호랑이 발자국을 발견했다. 물 마시러 온 소가 밟아서 다 없어지고 용케 하나가 남았다. 눅눅한 진흙 위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은 보기에도 컸다. 불길한 예감은 자주 현실이 된다. 앞발 보름의 너비 13.1cm, 꼬리의 발자국이었다. 물가에 선 저 버드나무가 물가로 뿌리를 뻗듯 꼬리가 다시 돌아왔다. 소를 3마리나 죽인 다음이라 목이 말랐는지 아니면 소 한 마리의 엉덩이를 다 뜯어먹어서 목이 말랐는지 꼬리는 물구덩이를 찾아와서 물을 마셨다. 늑대무리도 아니고 소를 3마리씩이나 죽이다니. 매일 찾아오는 배고픔의 고통이 인간의 것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호랑이 종족의 본능을 넘어 보이는 대로 다 죽이려는 욕구를 부추겼다. 잡을 수 있을 때 많이 잡아놓으려는 생각. 그것은 탐욕이다. 호랑이가 살아가며 흔히 보여주는 종족의 습성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 놓인 한 개체의 욕망이다. 이런 욕망은 늙은 호랑이나 상처 입은 호랑이처럼 사냥에 자신감이 부족할 때 생긴다. 꼬리는 오늘 밤 돌아올 것이다. 가축을 습격하는 행보가 너무 대담하다. 그 습관이 이미 몸속 깊이 파고들었다.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뇌에 각인되어 자신의 환세계를 만든다. 환세계에 갇힌 이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종속되어 있기에 자신이 속한 우물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 착각한다. 그래서 더 큰 우물의 본질에서 멀어진다. 잘못된 습성은 이렇게 생겨난다. 가축 습격이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을 꼬리에게 더 강렬하게 심어주어야만 한다. 습관이라는 선을 이미 넘었지만 더 가면 그땐 죽음의 선을 넘는 것이다. 반려자와 상의하여 소의 주검에 염소 리튬을 주사했다. 이 약품은 먹어도 해가 없지만 아주 씁쓸하게 배려놓는다. 꼬리가 돌아와 먹어보면 소라는 동물은 사냥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을의 것은 맛이 없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꼬리가 뜯어먹던 소와 다른 소의 엉덩이 부위에 집중 주사했다.
꼬리가 돌아온다면 갯벌들 굴락 속에 누워있는 소의 주검 중 하나로 올 것이다. 그 중에서도 꼬리가 뜯어먹다만 소의 주검으로 먼저 올 가능성이 높다. 그게 시베리아 호랑이의 습성이다. 세 번째 소는 덤불 하나 없는 들판 가운데 놓여 있어 확률이 낮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은신할 곳이 없는 개방된 장소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매우 꺼린다. 하지만 뜯어먹던 소 주변에는 1, 2미터 키의 나지막한 갯벌들 덤불뿐 내가 올라가 잠복할 만한 큰 나무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두 번째 소 근처의 참나무 가지 위에 서둘러 판자를 치고 위장 텐트를 설치했다. 그리고 꼬리가 뜯어먹던 소를 두 번째 소가 있는 곳으로 옮긴 뒤 죽은 소의 다리에 대포 폭죽을 설치했다. 혹시 몰라 세 번째 소의 주검에도 폭죽을 설치해 두었다. 이것이 임시 방편에 불과할지라도 꼬리의 습관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갯버들 가지들이 고개를 숙이며 노랗게 물든 버들잎들을 떨구었고 바람이 버들잎들을 저녁 어스름에 젖어드는 동남쪽으로 몰아갔다. 세찬 바람을 타고 눈이 내렸다. 굵은 눈발이 바람에 날려 위장 텐트가 부르르 떨었다. 황갈색으로 짙어가던 참나무 이파리들이 팽이처럼 나불대며 요란한 비명을 지르다 가랑잎으로 날아갔다. 두만강 너머지만 첫눈이 빠른 편이다. 꼬리가 뜯어먹던 소의 위치를 옮긴 것이 마음에 걸렸다. 급히 설치하느라 위장 텐트의 높이도 너무 낮았다. 4미터면 호랑이가 한 번의 도약으로 오를 수 있는 높이다. 별도 달도 없는 칠흑으로 들어갈수록 눈보라는 더 사나운 파도로 몰려와 거치적거리는 모든 것을 밀어붙였다. 야간 촬영용 적외선 카메라로 주변을 살폈다. 먼 산의 윤곽 아래 갯버들 굴락이 춤을 추고 있다.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동물의 눈빛이 번쩍거려 찾기가 쉽다. 하지만 갯버들 굴락은 침침했다. 멀리서 늑대들이 울었다. 늑대들의 울음소리를 빼고는 눈보라가 심해 밤 사냥을 포기했는지 부엉이 소리 하나 없었다. 저녁 8시경 삐삐 미약하고 구슬픈 소리가 들려왔다. 카메라에 작은 불빛이 잡혔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너구리였다. 너구리가 제일 먼저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냄새를 맡으며 소를 끌고 온 자국을 따라왔다. 이 눈보라 속에서도 죽음은 살아있는 것들을 불러들이고 살아있는 것들은 쉼없이 죽음으로 향한다. 너구리는 소의 사체를 기웃거리며 킁킁거리다 곧 쪼그리고 앉아 살코기를 잘라 먹었다. 잠시 뒤 고개 한번 들지 않고 사체를 파먹던 너구리가 벌떡 일어났다. 자신이 걸어온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불이 나게 도망쳤다. 새로운 불빛들이 화면 속으로 들어왔다. 모두 4마리였다. 주변을 조심스레 살피는 두개골에 귀가 삐죽했다. 늑대무리였다. 가만히 보니 늑대가 아니라 들깨였다. 들깨들은 너구리가 파먹던 부위에 달려들어 살코기를 뜯었다. 4마리 들깨가 이리저리 당길 때마다 소의 엉덩이가 들썩거렸다. 폭죽이 터질까봐 마음을 졸였지만 들깨들은 커다란 사체를 끌고 갈 힘이 없었다. 폭죽은 강하게 끌어당겨야만 터진다. 사체를 뜯어먹던 들깨 한 마리가 고개를 돌려 칵칵 토악질을 했다. 나머지 들깨들도 주둥이를 땅에다 벌리고 토악질을 했다.
주사한 약품이 효력을 발휘한 모양이었다. 들깨들은 소의 사체를 빙빙 돌다 다시 조금 뜯어먹었다. 다시 토악질을 해대더니 입맛을 다시며 돌아갔다. 자정 가까이에 족제비가 왔다. 빙 돌며 소의 사체를 기웃거리다 들깨들이 뜯어먹다만 살 속으로 파고들었다. 족제비도 뜯어먹던 살코기가 맛이 없는지 고개를 획 돌려 재채기를 하며 먹던 고기를 내뱉었다. 그러더니 뾰족한 주둥이로 살코기와 살코기의 틈새를 깊이 파고들었다. 살코기 틈새 깊은 곳까지는 주사액이 번지지 않았는지 족제비는 정신없이 파먹었다. 눈보라 속에서도 먹어야만 산다는 듯 걸신 들린 것처럼 살점을 파먹던 족제비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족제비의 시선을 쫓아 렌즈를 살며시 들어 올렸다. 갯버들 덤불 속에 부리부리한 화등잔이 켜져 있었다. 두 개의 화등잔은 눈보라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섬뜩한 불빛이었다. 족제비가 톡톡 튀어 사라졌다. 불빛은 족제비가 아니라 나를 보고 있었다. 줄무늬 얼굴의 한가운데서 커다랗게 빛나는 동공이 줄곧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냉정하면서도 섬뜩한 그 시선은 나를 가늠해 보는 것 같았다. 내가 나쁜 생각을 가졌는지 좋은 생각을 가졌는지 재어보는 것 같았다. 눈동자를 끔뻑거리자 불빛이 꺼졌다 다시 켜졌다. 세월이 맹수를 늙게 했다. 늠름했을 등골뼈는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해 휘었고 어깨뼈는 메말라서 장작처럼 치솟았다. 갈기털은 성성하게 뻗었지만 지북대기처럼 가스러졌고 커다란 얼굴 가운데 빛나는 동공은 텅 비어 보였다. 이미 가축을 습격한 길이었다. 그것을 먹으러 눈보라를 헤치고 저렇게 나왔다. 잡은 것이 산천을 뛰놀던 사슴이었다면 동공이 저렇게 비어 보일까? 그 텅 빈 눈빛이 내 몸을 뚫고 들어와 전류처럼 돌아다니다 빠져나가며 내 마음까지 텅 비워버렸다. 참나무 위에 유장 텐트가 너무 낮았다. 그리고 소 사체와의 거리도 20m밖에 되지 않았다. 아무리 눈보라치는 어두운 밤이라 하더라도 꼬리가 나의 텐트와 나의 냄새를 알아채지 못할 리가 없었다. 너무 급작스러워 이를 대충 처리한 게 후회되었다. 차라리 약품만 처리하고 폭죽만 설치해 둘 것을. 지금 20m를 달려와 삽 같은 앞발로 내려친다면 4m 높이의 텐트는 바닥 판자와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지만 꼬리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안개 속의 목장에서 보았듯 꼬리의 성품상 달려들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가축을 습격해서 먹으려 할 때마다 기다리는 누군가의 방해를 받는 것이 꼬리의 습관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인간의 것은 잡아봤자 누군가가 항상 지키고 있어 도대체 먹을 수가 없군. 이렇게 투덜거리게 만들어야 한다. 짧은 순간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와중에도 꼬리는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의 사체에는 시선 한 번 주지 않았다. 원망인지 적의인지 하소연인지 이글거리는 듯한 텅 빈 눈동자만 가끔 꿈뻑거리며 나만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귀를 한번 움찔하고 소를 슬쩍 쳐다보더니 나를 바라보는 자세 그대로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의도를 알 수 없는 이글거림만이 잔상처럼 남고 눈동자는 물러났다. 첫눈 밟는 소리가 뿌드덕거리며 멀어지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꼬리를 보았지만 텅 빈 동공의 불빛에 감전되어 머리가 가분수 같고 갈기가 낡았으며 동공이 텅 비어 보였다는 것 밖에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 꼬리는 처음부터 소가 옮겨진 것에 대해 의심을 품고 왔다. 그리고 비네스코 목장과 체르노 목장에서처럼 한 인간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물러갔다. 꼬리는 그때의 인간이 지금의 인간이라는 것을 알까? 그 인간에게 적의가 없음을 느꼈을까? 나는 그가 나에게 적의를 느꼈기를 바랐다. 그것만이 그가 죽음의 선을 밟지 않는 길이었다. 눈보라가 조금씩 누그러져 고요한 한방눈으로 바뀌어갔다. 자정을 훌쩍 넘어 30분이 더 지났을 때였다.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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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대포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폭죽이 솟아오르더니 연이어 터지며 불꽃이 피어올랐다. 하얀 빗살이 퍼져나가 밤하늘을 채웠던 어둠의 그림자를 환하게 밝혔다. 그 속에서 바람 그친 하늘을 가득 메우며 사륵사륵사륵 새하얀 매화꽃이 내렸다. 허공을 떠돌며 흩날리던 매화꽃들은 갯버들 위로 대지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다. 빗살이 천천히 사그라지자 세상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사륵사륵사륵 눈 내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아침 들판은 태고의 언덕이었다. 새벽까지 내린 눈이 세상을 덮고 내가 걸어온 발자국만 남겨놓았다. 세 번째 소의 사체로 다가갔다. 사체는 눈으로 덮여 있었고 폭죽은 발사되어 빈통만 남아있었다. 소 엉덩이에 쌓인 눈을 쓸어내렸다. 몇 입 베어먹은 이빨 자국이 보였다. 삶에 대한 이 집착이 과연 나쁜 것일까? 만약 꼬리가 삶의 등을 돌리고 죽음으로 걸어간다면 그 죽음에 대한 집착은 덜 나쁜 것일까? 자연스러운 죽음이란 어떤 것일까? 지난밤의 불꽃놀이가 꼬리에게 의미가 있기를 바랐다. 어둠의 그림자에 쏘아졌던 하얀 빗살이 그의 삶을 바꾸기를 바랐다. 갯버들 가지마다 피어난 눈꽃들이 이따금 떨어졌다. 때 이른 눈이라 벌써 녹고 있다. 아직 겨울이 시작되지 않았다.